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왜 좋은 습관은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쉬울까? 지은이는 에이미 존슨, 옮긴이는 임가영, 발행은 생각의 서재입니다. 사지 말자, 먹지 말자, 하지 말자 결심했건만 습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쇼핑하고 먹고 말았습니다. 사지 말자 생각하면 할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데요. 이 같은 현상을 과학자들은 역설적 검색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역설적이게도 무언가를 떠올리지 말라는 요구가 그 특성상 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까 말까 1년을 참다가 결국 샀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심리학 박사인 에이미 존슨은 이렇듯 나쁜 습관을 끝내기 어려운 이유는 그 습관에 대한 생각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난폭 운전, SNS 중독, 손톱 물어뜯기 같은 행동적 습관을 비롯해 두려움, 공포증 같은 정신적 습관까지 모든 습관은 생각에 기반하며 충동에 굴복한 반복적 생각과 행위로 인해 뇌 안에서 신경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사지 말자, 먹지 말자, 하지 말자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독이 되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습관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진 습관이 얼마나 나쁘든 간에 누구에게나 그것을 끝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 전략을 소개하며 다양한 실제 사례를 들어 저자의 제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습관은 생각에 기반을 둔 경험이다. 이 책은 나쁜 습관을 멈추는 일에 관해 당신이 그동안 읽었던 다른 책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말한다. 목표를 설정하라거나 의지력을 활용하라거나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를, 인생 전반을,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적 공허함을 점검하라고 다그치지 않는다. 습관을 야기한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습관적 행동을 유발하는 충동이 찾아왔을 때 그 행동을 대신할 다른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이 책이 제시하는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 이 책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습관은 개인의 본성과 전혀 상관없다. 습관은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인생을 분석하지 않고도 떨쳐낼 수 있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경험이다. 나쁜 습관은 의지력 또는 원칙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적 행동을 일으킨 원인을 모른다거나 극복 메커니즘을 활용할 줄 모른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습관을 떨쳐내는 일은 진정한 자아를 깊이 이해하는 일, 습관과 자신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습관은 본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인간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을 현재의 불편한 기분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위해 때로는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라도 현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보다 평화롭고 차분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사용한다.
습관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분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습관은 잠시나마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습관은 괴로운 생각을 잠재우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눈을 돌리게 해주며 특정 경험들을 보지 못하게 가려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무기력함이 밀려온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 감정을 즉시 진정시켜줄 특정한 행동, 물질 또는 강박 행동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때부터 습관은 금세 한자리를 잡고 눌러 앉는다. 이제 습관적인 생각 또는 행동은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효과 빠른 행복 추구 옵션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한편 습관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습관적 행동을 유발하는 강한 긴장감과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와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자신만의 생각에 갇힌 채 그 생각에 관한 불편한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신호로 삼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습관은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습관은 우리가 내적 갈등을 겪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본래 타고난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습관은 견고하게 자리 잡힐수록 그 자체로 골칫거리가 된다. 고통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습관이 이제는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 자체로 처음 회피하려던 고통보다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만다. 습관에 길들여진 뇌는 습관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그 과정에서 충동을 활용한다. 이때 충동은 습관적 행동을 촉발하는 생각 또는 기분을 의미한다. 충동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괜찮아. 마지막으로 이메일만 한 번 더 확인해봐와 같은 생각에서부터 흡연 욕구, 음주 욕구와 같이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촉발하고 참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온몸을 뒤흔드는 감정도 충동이다. 특정한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습관을 계속해서 활용하면 회피하려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은 이내 충동으로 자리 잡고 만다. 내적 경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습관을 활용하는 건 여전하지만 고통의 원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어쩌다가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나? 니콜의 난폭 운전 이야기. 충동이 찾아오고 머릿속이 빠르고 정신없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명확한 신호다. 기분이 좋아졌을 때, 생각이 느려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더 신뢰할 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차분하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울 때 드는 생각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 드는 생각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다. 니콜은 운전대를 잡을 때면 종종 인내심을 잃곤 했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난폭 운전을 일삼을 정도가 되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로스앤젤레스의 도로 위에서 매일 45분에 걸쳐 통근을 하며 니콜은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가 치솟는 걸 느꼈다. 출퇴근길에 받은 스트레스는 온종일 영향을 미쳤다. 화가 난 채로 직장에 도착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리 없었다.
그리고 동료들 역시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니콜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쯤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고 집에 가려면 운전을 해야 했다. 또다시 교통체증을 뚫고 집으로 돌아오면 보통 직장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잔뜩 언짢은 기분으로 남자친구에게 인사를 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와인을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녀의 스트레스가 남자친구의 저녁까지 망치기 전에 기분을 풀 수 있었다. 와인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긴 했지만 니콜은 혹시 이것이 언젠가는 떨쳐내야 하는 또 다른 원치 않는 습관의 시작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이 책에서 제시한 원리들에 익숙해졌을 때 니콜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매일 생각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순간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좋은 기분은 니콜이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은 아니었다. 물론 운전하지 않을 때 혹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긴 했어도 그게 그 좋은 기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니콜의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그 순간에 그녀의 머릿속이 절망이나 조급함으로 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콜의 생각이 다른 박질을 멈추면서 생각 밑에 깔려있던 내재된 행복과 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스로 난폭 운전 모드라고 이름 붙인 상태를 경험할 때를 비롯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니콜의 머릿속은 마치 스노우 글로브를 3개 흔들어 놓은 것처럼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럴 때면 내면의 지혜에서 답을 찾는 대신 니콜은 조급함이라는 벽돌로 쌓아올린 단단한 벽 앞에 섰다. 니콜에게는 이 같은 현상을 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 외에 니콜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니콜은 난폭 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이 그리고 그 분노를 와인 2잔으로 잠재우고 싶은 충동이 자신의 머릿속이 무겁고 바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동안 취했던 행동은 이 같은 마음 상태에서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분 전환 방법이었던 것이다. 평화는 그녀의 타고난 본성이었으므로 니콜의 생각은 그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터였다. 흩어진 눈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스노우 글로브가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바다가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듯이 마음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니콜이 달리 해야 할 일은 없었다. 그녀는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을 원천으로 삼는 언제나 변화하는 드넓은 우주적 본질의 일부였다.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조급한 생각이 느려지고 나면 조용하고 내재된 지혜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니콜은 자신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난폭 운전이 낄 자리가 없어졌을 때 니콜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습관이나 난폭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표출된 지혜는 니콜이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평화의 시간 동안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 사실들에 대해 내가 묻자 니콜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든 나머지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느껴졌달까요. 어느 날인가 출근길에 조금씩 짜증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대학 때 즐겨 듣던 오래된 CD가 차에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죠. 그 음반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한참 전이었는데 다시 음악을 듣다 보니 교통체증은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던 순간이 기억나요. 그렇게 기분 좋았던 것도 참 오랜만이었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난데없이 와인 생각이 간절해지는 날도 있었어요. 자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와인병을 손에 들고 생각해요. 와인은 해결책이 아니야. 마음의 평화가 답이지. 선생님과 나는 대화를 곱씹어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와인에 대한 생각을 제고할 만한 심적 여유가 생기죠. 그때 원하면 언제든 다른 생각들을 묵살하듯 그 충동도 묵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내가 느낀 절망감을 말투에 그대로 실어 동료에게 쏘아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시간이 1초쯤 멈추는 듯하더니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죠. 분명 동료나 상황 탓이 아니었어요. 생각 탓이었지. 이젠 입을 열기 전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황에서 잠시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털어놓기엔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 일들이었어요. 지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정말로 알게 되었죠. 내면을 들여다보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될 정도였으니까요. 모든 인간은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지혜는 습관이라는 혼란스러운 껍질 한꺼풀 밑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습관의 표면에서 일렁이는 혼돈은 실제보다 훨씬 힘이 세 보이지만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불과하다. 그 혼돈이 가라앉고 나면 내면에서 울리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귀를 기울이자. 내면을 들여다보자. 지혜는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포함한 어떤 전문가의 말도 당신 내면에 자리한 지혜 대신 빛을 비춰줄 수는 없다. 이 책의 목표는 단 하나, 당신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이미 자신 안에 내재된 지혜에 눈뜰 수 있게, 그래서 그 지혜를 길잡이로 삼을 수 있게 돕고 싶다. 내면의 목소리와 지혜를 따르면 따를수록 혼란스러운 생각을 기반으로 한 한꺼풀의 껍질에 불과한 습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멈추면 힘이 생긴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 멈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멈춤이다. 충동이 있는 것을 느낄 때 혹은 습관이 나타나기 전 의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후회할 일을 하기 전에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매번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한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멈추려는 의도를 가지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실제로 멈출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심지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끔이라도 멈추기를 시도하면 개중 몇 번의 충동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거의 저절로 찾아오는 멈춤이다. 자신이 경험한 충동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동은 의미 있거나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습관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 후에는 노력 없이도 저절로 멈출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종류의 멈춤은 마치 당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느껴진다. 충동과 나는 별개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나면 충동은 설득력을 잃고 이후에는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든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에 따르는 건 집 앞에서는 모든 버스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이란 얘기다. 멈춤은 우리를 습관이라는 목적지까지 또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실어 나르던 그 버스들을 이제 아무런 노력 없이 떠나보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스펙트럼의 양쪽 끝처럼 극과 극이고 당신은 늘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것을 동원하든 멈출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멈춤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멈출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줄 버스에 올라타는 것이다. 멈춤의 종류는 상관없다.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하다. 멈출 수 있게 되면 충동에 따르는 빈도수 역시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마리엔의 수집뼈 이야기. 마리엔은 17년 인생의 대부분을 강박적인 수집가로 살아왔다. 처음에는 골동품 수푼, 비싼 인형, 빈티지 보석 등 그녀의 흥미를 끄는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상담에서 마리엔은 수집이 취미였던 건 첫 몇 년뿐이었고 이제는 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강력한 충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제 그녀의 습관적 수집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충동을 사라지게 하는 것뿐이다. 마리엔의 수집 습관이 인생의 역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녀가 처음으로 수집한 골동품 수푼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이었다. 한동안 골동품 수푼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일은 마리안에게는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책 전반에 걸쳐 나는 습관이 생각의 결과물이자 개인의 본성과 관련 없는 일시적인 경험이란 사실을 강조해왔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습관과 충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얻은 통찰력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꼭 복잡한 감정적 문제를 들여다보거나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그 습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위험하거나 의미 있는 생각들의 집합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습관이 기분 전환을 위해 다시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습관은 종종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되기도 하며 마주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나 생각 때문에 시작되기도 한다.
습관은 원치 않는 내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훌륭한 도피처이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강조했듯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이 저절로 사그라지도록 기다릴 때임을 알리는 유용한 정보원이자 중요한 경고 신호이기도 하다. 따라서 습관을 대하는 최선의 방법이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개인과도 전혀 상관없는 일련의 생각으로 취급하는 것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서 마리엔을 코치할 때 그녀의 습관이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마리엔과 나는 그녀를 수집 습관으로 이끈 생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수집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특수한 사례에서는 우리가 나눈 여러 대화가 마리엔에게 자신의 습관이 시작된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마리엔의 습관이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불행이 습관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이제 마리엔은 자신에게 내재된 평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땐 그게 자신의 삶이 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그런 기분을 준 것뿐이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덕분에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치솟던 충동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녀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상실의 슬픔을 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원치 않는 수집 충동을 인지하고 묵살할 수도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녀는 충동과 관련된 기분이 감지되었을 때 행동에 뛰어드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게 되었다. 훈련의 중점은 마리엔이 고통의 원천을 그리고 자신에게 내재된 건강과 복원력을 인지하게 하는 데 있었다. 자신의 고통이 부모님에 대한 오랜 그리움에서 그리고 충동을 굴복해야 하는 의미 있는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데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자 생각과 충동은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다. 충동의 소나기가 느슨해지자 마리엔은 이내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과 무시하고 싶은 생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간 함께 훈련을 진행한 후 마리엔이 이 책에서 공유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자 수집품을 늘려야겠다는 충동은 전만큼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과거처럼 충동에 사로잡히는 일은 좀처럼 없었지만 그래도 충동이 여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충동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다. 강렬한 충동은 드물었지만 약한 충동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마리엔은 충동의 실체를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법, 충동에 따르지 않는 법에 대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리엔이 자신의 충동을 인지하고 더 이상 충동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자 그녀는 선택점을 알아챌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충동이 찾아온 뒤 그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어느 시점에 행동으로 향하는 창문이 곧 열리겠다 싶은 순간을 인지할 수 있었다. 충동에 굴복할지 그 충동을 무시할지 선택의 기회가 아주 짧은 순간 주어진 것이다. 사실 어떤 순간이라도 선택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충동의 생명축이 어느 시점을 경험하고 있든지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한순간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할 수 있다. 충동이 지나간 이후에 되돌아보니 자신이 한두 차례 선택점을 감지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도 종종 있다.
본격적으로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긴 1초 혹은 2초간의 멈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순간 정말 그 행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내 경우 음식을 사러 가는 동안 내면의 지혜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 정말 이럴 필요 없어 라고 자주 타일렀던 일이 기억난다. 하지만 당시에는 차를 돌려 집으로 가면 충동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소리가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그땐 충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길 밖으로 벗어나는 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충동을 대하는 내 방식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충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휘둘리고 폭식을 해야만 충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무섭게 그 목소리를 억눌렀던 것이다. 충동에 굴복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하는 모든 생각은 지혜의 목소리다. 강렬한 충동을 겪는 도중에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젓는 동안에 여전히 지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은가. 지혜가 우리의 복원력에 호소한 것이다. 지혜는 연료다. 지혜는 매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한꺼풀 드러내면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차하다. 물밀듯 쏟아지는 생각의 홍수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지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스스로 빛을 발한다. 우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귀를 닫아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지혜에 의존하는 법을 배울수록 지혜가 이끄는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들 수 있다. 나와 충동 사이의 간극이 생기면 선택점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도 한다. 그 간극은 우리가 충동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을 때, 때로는 충동을 묵살하기 시작했을 때 생긴다. 마리엔이 충동을 전부 물리쳤을 때 그녀에게도 그 간극이 생겼다. 마리엔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덕분에 충동이 시작된 순간과 그녀가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사이에 선택점을 점점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마리에는 행동을 멈추기로 선택했고 습관은 금세 물러가기 시작했다. 거부권. 앞서 10장에서 우리는 거부권이라고도 불리는 자유, 비의지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자유, 비의지는 충동이나 생각에 따르지 않을 자유의지다. 전전두피질, 우리가 지금까지 상분해라고 부른 내 영역의 일부로서 의사결정과 협응행동을 담당한다. 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주적 사고는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부여한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충동이나 생각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비의지를 행사하고 잠시 멈추고 충동에 굴복하지 않을수록 충동은 점점 약화된다. 영적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그와 같은 생각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생각에 나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대신 그저 자연스럽게 생각이 오고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 아래 깔린 내적 지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을 움켜쥐지 않으면
더 깊고 진실하며 훨씬 유용한 방식으로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잠시 멈추는 법을 숙련할수록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 초기에 마리에는 내게 전화를 걸어 또 충동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오늘 스푼을 하나 더 사버렸다니까요.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이 충동에 굴복하기로 선택한 순간을, 즉 선택점을 알아챘는지 물었고, 마리에는 선택점을 알아차리기도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했다. 충동을 거부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잠시 멈추기를 시도하면서 마리에는 점점 더 자주 자신의 선택점을 알아차리게 됐다. 심지어 선택점을 알아차린 순간에 충동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선택을 내리는 빈도수도 크게 증가했다. 종종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처음에 마리에는 충동을 의미 없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신경학적 쓰레기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충동이 긴장을 유발하거나 설득력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동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의 뇌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한동안 굴복해온 충동을 생성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물론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뇌는 효율성을 선호하지 변화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물리적 뇌의 힘을 부여하는 우주적 영적 에너지를 통한다면 변화는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마리에는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종종 충동을 물리치는 일은 상당한 노력을 요하기도 한다. 충동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일상인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멈춤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마리에는 충동이 시작되는 순간 잠시 멈출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충동을 감지하는 순간 그녀는 충동이 잠시 지나가는 자기 교정 능력을 가진 경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즉시 떠올리고 선택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때 마리에는 충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스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과 충동이 사라지면서 찾아온 긴장이 풀리는 기분은 마리에에게는 대단히 신나는 경험이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었다. 폭식 충동을 이겨냈을 때 내가 선택을 통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매우 기뻤다. 충동을 이겨내는 일은 종종 쉽게 느껴지기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마리엔도 충동에 전혀 굴복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충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마리엔에게는 멈춤의 힘을 깨달은 것이 그 과정에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습관도 변하고 인생도 변한다. 점점 쉬워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습관을 떨쳐버리는 일은 처음보다 훨씬 쉬워진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욱 그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다. 잠시 멈춤을 열심히 수련 중이던 결의에 차서 충동을 묵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운에 따라 묵살하게도 굴복하게도 되든
실제인 것 같고 굴복해야 할 것만 같은 습관적인 생각에 여전히 끌려다니든 지금의 단계에 영원히 머무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는다면 도중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런 기분에 영원히 갇히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도 쉽다. 그러나 그 기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끔찍한 기분을 순식간에 개선하기 위해 습관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생각이 저절로 느려져 스스로 안정을 찾게 되는 새로운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 습관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날도 올 것이다. 어느 날엔 변화가 또렷하게 느껴지고 드디어 습관을 제쳐버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앞으로 다시는 습관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거란 얘기는 아니다. 단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기분이 달라진 것일 뿐. 그 기분은 당신을 이루던 근간 자체가 달라진 듯한 대단한 변화를 선사한다. 당신은 자신의 충동과 습관, 그리고 복원력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운이 좋다면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게 된다. 이 책에 담긴 영적 원리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시스템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기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베이킹의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배우던 날이 기억난다. 그날 나는 빵은 왜 부푸는지, 부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배웠다. 그동안 나는 대체로 내가 원하는 빵을 구워낼 수 있었지만 종종 실패하는 날도 있었다. 빵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을 때 나는 무척 당황했다.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작원이 내 오븐에 진입해 빵을 망쳐놓는 게 분명하다는 피해망상까지 가지게 됐다. 하지만 베이킹의 간단한 원리를 몇 가지 배우고 나니 전과 같은 피해의식은 사라졌다. 나는 기저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되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실수했을 때 내가 어느 단계에서 실수를 했는지 볼 수 있었고 덕분에 더 이상 실수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시스템을 이해한 덕분이었다. 눈으로 보고 나면 믿게 되는 것들이 있다. 폭식 충동이 저절로 사라질 신경학적 쓰레기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나는 찾아온 충동을 저절로 사라지게 놓아두는 경험을 점점 즐기게 되었는데 그건 곧 습관이 영영 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경험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러 측면에서 모든 것이 전과 달라졌다. 한동안은 여전히 충동을 경험했고 충동은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했다. 순간순간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이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한다. 나 역시도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온전히 기분으로 느꼈다. 하지만 충동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자 나는 충동에도 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이킹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원리였다.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게 된 이후로 패닉이나 무력감은 사라졌다.
심지어 일시적인 생각이 진짜처럼 보일 때도, 충동에 사로잡혀 폭식을 하게 되었을 때도 충동의 본질 자체가 변했음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면 그 과정은 점점 쉬워진다. 습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언제나 진화하게 되어 있다. 여러 단계에 걸쳐 그 과정을 나누어 겪으며 각각의 단계마다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도약해 순식간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진하다가 뒷걸음을 치고 그러다가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기도 한다.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당신이 변화를 향한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방향, 원리,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습관에 관한 진실들을 쫓다 보면 더 많은 진실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진실들은 우리가 습관에서 벗어나는데 저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왜 좋은 습관은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쉬울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